자, 이어서 보시면 거기에 우선 뭐 은유법, 뭐 직유법 이런 거 다 뺐어요. 정말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중심으로 자, 서리법과 도치법, 자, 이 두 가지만 자, 볼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서리란 자, 누구나 아는 사실을 자, 짐짓 의문의 형식 밑줄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 즉 독백 플러스 의문형입니다. 독백 플러스 의문형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독백 플러스 의문형. 자,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자, 도치라는 것은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요. 자, 쉽게 갈게요. 거기다 밑줄 쳐.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여기다 밑줄 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문장의 마지막은 늘 뭘로 끝나야 되니, 얘들아? 서술어로 끝나야 돼. 그치? 서술어가 아니면 돼요. 서술어가 아니면 자, 무조건 도치법입니다. 서술어가 아니면 도치법. 즉 주어로 끝나든가 목적으로 끝나든가 부사어로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은 서술어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 다음에 의미 강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운도 당연한 거고요. 여운까지.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정서, 분위기, 태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의미.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수사법은 전부 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전부 다. 자, 밑에 보시면 설명 1. 설의는 말 그대로 밑줄 의문을 일부러 설정했다. 즉 의문을 의도했다.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의문을 말한다. 기쁘다 보다는 자, 어찌 기쁘지 않으리 밑줄 자, 표현의 밋밋함을 피하고요. 자, 뭘 줍니까? 변화 줍니다. 변화를 주면서 밑줄 강조합니다. 자, 변화 왜 해요? 강조하려고. 자, 설인 항상 의문 형식 밑줄 항상 의문 형식.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설의적 표현은 기억나죠? 영탄 적어줘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자, 설명이 자, 도치는 글의 배열, 문장 성분을 뒤바꾸는 기법인데 여기다 밑줄 쭉 쳐.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줄 뭐가 눈에 들어와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 밑줄. 그래서 오른쪽에 주어와 서술어의 바뀜, 목적어와 서술어의 바뀜, 부사와 서술어의 바뀜. 그러니까 마지막 서술어로 안 끝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위의 주체와 대상인 객체가 뒤바뀌는 주객전도의 경우 주객전도 밑줄 잡아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이것도 일종의 도치.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주객전도를 일종의 도치로 볼 수 있지만 아직 평가원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주객전도 표현이니 이렇게 묻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 도치법의 어떤 근거로 주객전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알겠죠? 하지만 넓은 의미의 자, 주객전도는 맞아요. 자, 주객전도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봐봐. 원래 문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공명을 거리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렇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체와 객체를 바꿨어요. 왜? 거기 문장 보세요. 자, 이걸로 설명해 줄게. 이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상충곡에서 나온 그런 부분인데, 자, 보통 전체에서 윗글에는 주객전도가 쓰였다 이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고요. 어떻게 출제되냐면 밑줄을 딱 쳐놔요. 이게 주객전도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강의할 텐데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지? 후려치면. 그러니까 근부만 탁탁탁 잡아놓고요. 선지에서 올라가서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배울 건데 자, 봐봐. 자, 문장 성분 볼까요? 주어죠? 목적어죠? 자, 이 녀석이 서술어입니다.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어의 개념이 뭐야? 서술어의 주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요?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체가 아닌 나머지, 즉 목적어나 부사어는 다 뭐라고 합니까? 객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서술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니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지문에서도 주체, 객체 혹은 주체, 대상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긴 주체, 객체잖아요.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와줘야죠. 문법적으로는 사람이 주어야 돼. 그렇지? 내가
공명을 꺼리고. 이 말이 원래 맞는 거죠.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주체고요. 얘가 주어고요. 자, 얘가 목적어니까 객체예요. 근데 위에 어떻게 쓰였는지 봐봐. 자, 이게 바로 자 문법이고요. 자, 얘가 바로 텍스트야. 여기 주체였던 것이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객체가 됐고요. 여기 객체였던 것이 주체가 된 거예요. 이것이 트랜스. 이걸 우린 전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니? 그래서 주객전도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서 사용됐다.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렵지, 사실은. 자, 그러면 쉽게 가자. 주객전도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돼? 질문 던질게, 이제. 여기에 쓰인 수사법 얘기해. 도치 말고. 구인, 그렇죠. 의인법만 잡아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단순히 의인법 자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어떤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의인법인데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평가원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의인법의 어떤 활용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감정이입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객전도 의인법이고요. 그리고 풍자의 대상 의인법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을 인칭대명사로 표현하면 의인법이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내신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게 주객전도를 설명해 드렸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게.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우리는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어둠이 오는 것이 뭐야? 왜 두렵지 않니? 그럼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어둠 세모 잡고요. 두렵다에 물결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은 두렵다. 그렇지,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에서 서리법이니라고 하면 읽으면서 서리법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서술어 쪽만 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어둠은 두려워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리법이고요. 자, 오른쪽 갈게요. 아, 누구던가 자, 슬프고 애달픈 마음, 요거 물결 치시면 돼요. 그럼 이 시는 다 읽은 거예요. 여기 화자는 뭘 느껴요? 슬프고 애달픔을 느끼는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는 서정시잖아요. 서정 거꾸로 읽어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가지. 자, 그럼 여기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요? 주어로 끝났네? 그럼 도치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갑니까?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하다고요. 자, 개념 2 한번 볼게요. 먼저 질문 하나 해볼까? 얘들아, 그럼 위에 시에서 자, 어둠이 두렵거나 아니면 슬프고 애달프대요. 그럼 상황은 뭐일 것 같아? 상황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무조건 부정이지. 그럼 상황의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 이별, 부조리한 시대 현실, 개인적 성찰. 이게 단 거예요. 이 안에서만 벌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개념이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강조한다. 자, 여기에 공통적인 뭐예요? 강조예요. 얘기했죠? 모든 문학적인 표현법은 다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쓰이는 긴장감은 시적 긴장감.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긴장감이 강조야. 자, 그러면 역설과 반어를 우리가 판단하자. 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모순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의 모순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표현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의 모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어라고 하고요. 자, 표현의 모순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부정적 상황에서의 어떤 여러 방식, 요 둘의 관계를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차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어 같은 경우는 표현의 모순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뭐하고 관련 지어야 돼요? 상황과 관련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반어 정도만 좀 설명해 줄게요. 역설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자, 가난하대요. 자, 가난한데, 그러면 쌤이 늘 얘기했지. 상황과 정서는 유기적 반응이라고.
그렇죠?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마음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가난한데 갑자기 여기서 반응이 신명난대요. 그럼 이 표현이 뭐예요? 반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뭐가 벌어져요? 모순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게 반어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지? 진짜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반어법을 진짜 많이 써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 많이 힘들지? 그럼 여러분들 다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다 반어법이에요. 그럼 나는 생각하죠. 얘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많이 힘들지? 네! 솔직하구나. 그렇지? 이런 게 반어죠. 반드시 상황과 연관지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읽으면서 어떻게 찾아요? 걱정 마시라. 이것도 밑줄을 주거나, 밑줄을 주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정보를 던졌을 때 그것이 선지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늘 이야기하죠. 반어와 역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선지 넘어가죠. 알겠죠? 다른 선지를 먼저. 왜냐하면 속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선지는 반드시 존재한다. 넘어가야 되는 선지도 존재한다. 알겠지? 아까 시간이 모자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게 평가원 수업이에요. 알겠지? 가장 안 좋은 수업이 뭐냐면 여기 있는 작품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 주는 거. 내신처럼. 그게 제일 안 좋은 수업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건 안 읽어도 돼. 이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보기에는 선생님 되게 허접하게 생겼잖아. 근데 30년 이상의 평가원이 머릿속에 다 있어.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역설이란, 그래서 여기 인천 이 동네는, 그래서 아까 서정이하고 얘기했었는데, 첫 해 망할 뻔했어, 우리 학원. 그래서 망할 뻔한 거야. 애들이 수능을 볼 생각을 안 해. 다 내신에 올인하니까. 대치 같은 경우는, 대치에 아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내신 때문에 몰리는 게 아니에요. 내신하고는 다 사라졌어요, 거의. 이제 조그만 학원들이 이제 내신들을 치우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제 대형 강의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나서 내신 브레이크 3주에서 2주 정도를 탁 쉬어! 그럼 애들을 가서 따로 이제 작은 학원에서 이제 내신 막 배우고, 그냥 끝나면 다시 배우러 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부를 오래 한 사람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능을 못 가르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못 가르칩니다. 수능을 정말로 잘 가르치는 재수생 강의를 했던 사람들, 대형 강의를 했던 사람들만 가르쳐요. 왜냐면 수능을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선생님 내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 3년쯤 4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딱 하나야. 아니 고등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가르치지? 시간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배워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 나는 요 강의 할 때가 제일 신나. 선생님. 자, 역설이란 논리에 어긋나는 표현 밑줄. 반어는 본래 의도와는 반대되는 말. 그래서 제일 많은 반어는 어떻게 나와요? 칠판. 가장 많은 반어는 뭐요? 부정적 상황의 긍정 표현. 알겠지? 부정적 상황의 긍정 표현이 90%가 반어야. 왜? C의 90% 이상이 부정적 상황이라 그랬지. 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의도와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상황에서의 긍정 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니까 설명 1. 역설은 역설 동그라미 모순이 있는 표현 밑줄. 반어와 역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말, 즉 표현입니다. 표현의 모순이 드러나 있으면 역설 밑줄. 그리고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다. X. 그리고 밑줄. 상황과 반대되는 뜻을 담고 있으면 반어입니다. 밑줄. 자, 역설은 모순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짧고 길다. 장님인데 눈을 떴다. 됐습니까?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문장으로? 무신론자처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것들. 문장 자체에서. 근데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것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역설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니까 문장처럼 표현한 것도 있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역설과 반어는 골라내실 수 있어요. 자, 주의! 역설과 반어를 판단할 때는 공통적으로 상황 밑줄. 자, 역설과 반어는 표현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진실 동그라미, 이게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역설과 반어를 판단할 땐 반드시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 태도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특히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다? 반어. 알겠습니까? 반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90%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긍정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이런 시가 있었어. 자, 토굴에 살면서 밥도 못 먹고 추워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 이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보였던 노을은 참 곱기만 했다. 이 대표적인 반어죠. 이해갑니까? 부정적 상황인데 노을이 참 곱다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도 있어요. 긍정 상황인데 부정 표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 후일, 먼 후일, 당신을 만났을 때,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근데 뭐라고 표현하니?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런 게 반어예요. 이해가지? 얘의 원하는 건 뭐죠? 이별 상황입니다. 얘가 원하는 건 만남이에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상황과 정서는 유기적 반응이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야! 그리고 기뻐해야 돼. 근데 기뻐하지 않고 뭐예요? 잊었노라라고 해야지. 이런 게 반어라고. 근데 이런 반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기면 야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역설이죠. 자, 님은 같습니다. 뭐지? 이별입니다.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예요? 만남입니다. 이해가죠? 이별인데 이별하지 않았대요. 이런 게 역설이야. 자, 님은 같다는 진술과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이 뭐니? 표현이 모순입니다. 즉 가로로 나오는 거예요. 역설은 가로로. 알겠죠? 반어는 세로로. 자,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나보기가 토나와 가실 때에는, 그치? 이별이잖아. 근데 이별하면 뭐 해야 돼? 눈물 흘려야 해. 근데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볼까요? 사랑하는 님이 죽는 상황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달래꽃의 전반부,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거예요. 됐죠? 사랑하는 님이 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놓을 정도로 님에 대한 애틋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짐작했을 때 해당 구조는 반어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주의! 동음 이어 한자가 달라요. 역설과 역설. 앞에 역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이고요. 자, 뒤에 역설은 앞에 힘역자 있지. 힘주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 힘주어 말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역설의 역은 거스르다, 어긋나다의 뜻이며 역설의 역은 힘을 다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말은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반면 주장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럼 여기는 모순. 결국 역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순이고, 그리고 서술어로 그냥 쓰일 때 역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럴 때는 힘주어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로 틀린 친구들 꽤 있어요. 비문학에서 역설이 나왔을 때 이걸 모순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보통 비문학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김지아의 새, 윤선도의 만흥이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밑줄 쳐져 있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어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우리는 반대로 해석해 줘야 돼요. 기쁘다 그러면 이게 반어적이라면 얘 안 기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윤선도 반응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푸는 거야. 그렇죠? 이거.
풀어보자. 이 문제만 나와서 실시간이고요. 전체는 다 읽고 풀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 읽고 기억 니은은 바로 제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 잡아주시고, 그래서 부정만 다 체크하시고요. 그렇죠? 거의 뭐 부정이 90% 이상일 테니까 가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만 체크하시면 돼요. 상황, 정서, 태도. 태도 마지막 주제. 노력의 유무. 또 하나 알려줄게. 자, 됐어. 봐봐. 끝났지. 여기까지 기준 읽었지? 그치? 정답 찾아봐. 벌써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근거를 설명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그렇지. 뭐 쉽잖아. 근데 이게 정답률이 50%가 안 됐어. 괜찮아, 녀석아.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면 틀린다? 그렇지. 자, 봐봐.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정답의 근거를 파악했을 때 방금 이 정답 맞았거든? 그러면 판단할 때 얘 때문에 선택한 거야? 아니면 얘 때문에 어떤 게 먼저였어? 그렇지. 자, 설명해 줄게. 봐봐. 우선 정답 3번이거든? 정답 3번이거든? 예전에 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우선 디귿 보세요. 자, 디귿 봐봐. 자, 질문 던질게. 디귿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맥락 봐봐. 디귿은. 자, 우선 제목 자체가 윤선도의 만흥이죠? 흥이잖아요. 그치? 그럼 풍류죠? 고전시가 풍류. 자, 그러면 화자의 위치는 자연이고요. 자연에서 무조건 긍정이죠? 그럼 여기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디귿은 긍정이야. 근데 3번 뭐라고 했어요? 자조는 뭐예요? 부정이에요. 저는 3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반어 역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물론 반어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쭉 한번 잡아줄게. 봐봐. 자, 김지아의 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야 돼. 우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텝 2를 배우실 때 이 김지아 시인, 어떤 시인이야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자, 가볍게 자, 요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가 눈에 들어왔어야 되냐? 묶인 이게 눈에 들어오구나. 울리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해가지? 이제 우리는 다 뭐만 체크할 준비만 하면 돼? 삼각형만 체크할 준비만 하시면 돼,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서가 나올 때도 정서는 물결 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 물결이 잘 안 나오면 그것도 삼각형 치시면 돼요. 그래서 시의 마지막에 뭐만 잡아? 시의 마지막에 뭐만 잡아? 노력의 유무만 잡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는 지금 우리 가시는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상황에서 시작해서요. 그치? 그럼 당연히 쭉 이어지죠. 이때 정서적 반응. 이 반응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다 부정일 거예요. 언제까지? 시의 마지막까지. 이해가죠? 그것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반응의 정서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지는 다 마이너스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력의 유무를 판단하셔야죠.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죠. 이 노력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심리 태도적인 노력이냐, 자, 아니면 행동적 노력이냐. 이것이 같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 꽃덤불에 가서 안겨보리라. 안긴다라는 행동적 노력과 그 다음에 자, 꽃덤불에 가리라라는, 이해가죠? 그런 어떤 다짐의 어떤 이런 노력만 잡아내면 돼요. 만약에 긍정이에요. 노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극복의지 가는 거죠. 없으면 무조건 극복의지가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노력이 없어 그러면 절망, 체념, 무기력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극복의지의 유무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죠. 극복의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극복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똑같은 말? 희망, 생명력. 이걸 다 묶으면 지향. 이게 다예요. 태도는. 이해 갑니까? 자, 이게 다예요. 뭐 더 이상 뭐 다른 것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요시 볼까? 가볍게 갈게. 우리가 읽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EBS 연계, 뭐 영상에서는 이제 EBS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할 때는 아마 자세하게 다 풀어주겠죠. 내용을. 자, 가자. 저 청청한 하늘, 저 눈부신 자 산맥 나를 울리나. 그럼 하늘과 산맥은 눈부시고 맑대잖아요. 하늘이 부정인 경우는 없어요. 웬만하면. 하늘 동그라미, 산맥 동그라미, 그지?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울어요? 자, 왜 울어? 묶였으니까. 됐습니까? 묶인 이 가슴 요거 세모 딱 잡아. 울리나 물결 잡아. 그리고 새도 동그라미 쳐줘야죠. 자, 그럼 이것들은 객관적 상관물일 거예요. 질문. 화자와 여기 새는 동일시야 대비야? 그래요.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물었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고요. 묶여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다 마이너스. 밤새워 물어뜯어 닿지 않는 살의 그리움이요. 그리움 물결 잡아. 피만이 흐르네. 그냥 세모.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침침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어두워간다는 얘기지. 그럼 침침해가는 세모 잡아. 자, 우리가 부정적 상황 세 가지 이미지였잖아. 어둡다, 그 다음에 차갑다, 거세다. 이해갑니까? 세모 잡아. 자, 그리고 쭉 내려가요. 자,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넘어가는 새. 자, 울리나 물결 잡고요. 자, 질문 던질 거야. 자, 여기 노력 있니 없니? 내가 이 묶인 이 상황을 벗어나는 노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태도는 뭐야? 절망, 체념.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문제 가는 거예요. 자, 기억 봅니다. 나르는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 뒤에 리듬감이 없는 경우는 없다. 시에서. 리듬감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리듬감이 없잖아요? 그건 시가 아니에요. 자, 왜요? 리듬감을 우리는 한자어 둘로 얘기해. 두 글자로. 리듬감을 뭐라 그래 우리는? 한자로. 운율. 그렇지. 운율이 있는 문학의 장르를 운문, 그걸 한 글자로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법에 어긋났니? 그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알겠습니까? 넘어가. 뭐 머리 잡지 말고. 원래는 나르는이 아니고 나는, 이게 맞죠? 나는.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아. 니은 역설법이니? 라고 해서 맞아요. 밝을수록 어두워진대. 역설법 맞고요. 자,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시죠. 여기 지금 가시는 쌤이 좀 제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우리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윤선도의 말을 우리가 내신을 셌었나? 알겠어.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연시조입니다. 그죠? 자, 이 판단으로 가자. 시조가사. 우리가 요 뒤쪽에 우리가 자연 침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전 시가에 여러분들 40%가 자연 침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자, 시조가사. 자, 4대부. 자, 4대부의 지형적 가치. 총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유교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탈속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유교적이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자, 한 글자로 충이고요. 자, 두 글자로 연군이고요. 자, 4글자로 지조절개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우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야. 됐지? 즉 시조 가사의 주제는 첫 번째는 저게 다 유교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속적. 이거 우리 뭐라고 해? 자연 친화. 그렇지. 됐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 무심이라고 하는 거야. 욕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주제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치? 윤선도 4대부. 둘 중에 하나, 뭐? 유교적이거나 탈속적이거나. 자, 그럼 얘까지 이해하자. 그러니까 배우면 안 틀려요. 자, 자연을 이해합시다. 자, 자연은 첫 번째, 유배지가 있어요. 그렇죠? 유배지에서는 당연히 주제가 뭘로 나오겠니? 충연구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렇지? 자,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탈속적입니다. 이해가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유배지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죠. 쫓겨왔죠. 보통 탈속은 뭐야?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배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정서가 대부분이고요. 탈속에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자, 여기까지 적어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자, 됐어. 그러면 자연 친화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딱 세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세 가지 방식으로. 물론 유배지에 갔어도 유배지가 자연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연 친화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자연 친화고요. 자연을 보면서 다 임금을 떠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탈속적일 경우에는 임금이 그리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출제 요소야. 그런 걸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속세에 대한 미련이 딱 나오게 되면, 하지만 결국 선택은 뭐예요? 무조건 자연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세 가지 해석하면 첫 번째 뭘까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작품, 아주 긴 가사작품일 때는 무조건 정답 1순위 뭐예요? 감각적 묘사가 무조건 정답 1순위야. 아름다움을 강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가난을 만족하잖아요. 자연에서 우리가 많이 했지, 그지? 그럼 어떤 삶? 가난을 만족해. 네 글자. 안빈낙도인데, 선지에서는 안빈낙도의 삶, 평가원에 지금까지 딱 2번밖에 안 나왔어, 안빈낙도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풀어, 빨리. 어떤 삶? 선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럭셔리의 반대. 그래, 가난을 만족. 자, 소박한 삶. 자, 이건 이제 가난을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 얘기 나오면 돼. 그러니까 초가집 나오면 무조건 소박한 삶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산나물 나오면 무조건 소박한 삶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핵심이죠. 유유자적. 자, 한가로움. 풍류. 그죠? 술이나 노래나 휘파람이나 흥 이런 거 나오면 다 풍류라 그랬죠. 그죠?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묶으면 멋지게 뭐 강호가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윤선도 4대부입니다. 사고 과정이 4대부. 근데 제목이 딱 던져서 흥 동그라미 쳐. 저거 풍류. 그럼 끝난 거예요. 흥은 무조건 풍류예요. 흥이 나오면. 그래서 예전에 요거 할 때 기억날 거야. 내가 요거 흥만 나오면 내가 맨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풍류야. 그러면 얘 위치는 유배지겠니? 탈속적이겠니? 당연히 탈속적이죠. 그럼 이 안에서 어때? 좋아. 이해 갑니까? 좋아. 자, 한 번 더 가볼게. 산수간, 자연, 바위, 산수 동그라미. 자, 띠집 동그라미겠죠. 띠집은 초가집입니다. 원래 낱말들이 있었어요. 띠집 동그라미, 초가집이잖아. 그럼 어떤 삶? 선지에서 소박한 삶. 그럼 맞는 거야, 무조건. 자,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그걸 모르는 남이니까 긍정, 부정. 부정. 자연에서는 늘 혼자 있다. 알겠지? 그래서 한가로움이야. 고동하냐? 남세모.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뜻에는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마무리. 이런 걸 우리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쭉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설명해주고 먼저 갈게. 자, 거기 나와 있는 텍스트는 긍정인데요. 선지에서 부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좀 설명해 줄게. 자, 개념어 문제죠. 자, 개념어 문제. 나중에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 통해 배우는데, 자,
자, 먼저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자, 선지가 있어요. 여기 개념어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개념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법, 그다음에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 과장된 표현, 서리적 표현. 이게 다 개념어야. 자, 그러면 개념어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자, 뭐뭐로써, 뭐뭐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자, 둘로 나눠줘야 돼요. 효과, 의도, 선진지. 자, 아니면 자, 뒤에 나와 있는 자, 바로 내용, 선진지. 내용이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어떤 이미지나 정서겠죠? 저 긍부예요, 긍부. 쉽게 말하면. 저 긍정이냐, 부정이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뭐에 대한 얘기, 어떤 영역이야? 해석의 영역이잖아.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읽으면서 이건 서리법이야. 자, 이것은 직유법. 이러면서 읽니? 절대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만 파악하래? 지웠네. 내가 어떻게만 파악하라 그랬어? 전체 분위기만 파악하는 거야. 그지? 상황 잡고 상황. 그럼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서만 잘 체크해 놓으시고 왜? 소설에서 심리 파악하는 것처럼 잘 체크해 놓고 마지막 노력의 유무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이렇게만 판단하고 넘어가시라고.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선지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뭘부터 먼저 봐야 돼? 얘부터 먼저 봐야지. 텍스트를 읽고 나서 보는 선지란 말이야. 얘를 파악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얘를 먼저 살펴보고 가는 순간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먼저 파악하시고 정답이 아닌 거 제껴 나가셔야죠. 지금 선생님은 쭉 봤어. 자, 윤선도만. 내가 어떻게 풀어볼게요? 나 읽고요. 나 읽고 1, 2번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한번 전체 읽었어. 그 다음에 문제 가운데 특정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먼저 그 뒤에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자조, 만족감. 자, 봐봐. 3번과 4번. 딱 대비되지. 이해갑니까? 자조라는 것은 뭐예요? 자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던질게. 자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겠네? 기억나 혹시? 개인적 성찰에서 반성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만족감, 자조. 그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근데 상황에서 긍정이래. 근데 자조는 정답 3번. 탁 치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푸는 방식 같은 경우는 팁.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 선지와 형식 선지를 나누셔야죠.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내용 선지로 정오답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다음 개념어 확인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선지 만든 게 두 개 나올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시면 자조적인, 만약 이게 맞아. 만약에 정답이 둘로 압축됐어. 그리고 이건 확실히 정답일 것 같아. 그 다음에 개념어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시간이 확실하게 줍니다.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 딱 보면 뒤에 거 보지 않고 얘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요. 이거 가지고 막 찾아.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정답 선지가 5번에 있었어.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확인한다고. 이해가지? 그럼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나 다른 우리가 지문을 판단할, 특히 비문학 같은 거 판단할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수하는 거야. 아니면 그 지문 자체를 날리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방법론인 거예요. 자, 평가원은. 자, 마무리해 볼까요? 자, 연시조잖아요. 웬만하면 분위기 바뀌지 않아. 알겠지? 자, 보세요. 누가 30보다 낫다고 했는데 만승이 이만하지 않는다. 30세모, 만승세모예요. 30이라는 건 벼슬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만승이라는 건 천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다 뭐야? 욕망이에요. 벼슬이나 이런 것들은. 자, 이제 헤아리니까 소부와 허유가, 소부허유 동그라미 잡고요. 야같다라는 건 영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흥이 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위에 두 줄 이해 못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지? 시조에서 3행이 있잖아요. 시조는. 마지막에 무조건 주제가 나와요.
이해 갑니까? 흙 나왔잖아요. 그거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풍류에 대한 얘기예요. 내 천성이 게으른데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 긍정 부정. 그렇죠. 부정이에요. 인간은 부정이에요. 하나도 안 임맡겨서 다만당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래는 다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조 종장의 첫 구, 첫 음보는 무조건 삼음절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운 척 하신 거예요. 다만당 이렇게 세 글자 맞춰야 되니까. 이해가죠? 우리 선도형. 자, 다만당 다툴 리 없는 뭐예요? 강산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다툴 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요. 이해가지? 속세는 어떤 공간? 다투는 공간, 시비의 공간. 그럼 자연은 뭐야? 다투지 않는 두 글자. 친화의 공간. 그래서 자연 친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 자, 강산을 지키겠대요.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누웠느냐? 갑자기 뭐 얘기해요?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임금의 은혜 거기다 동그라미 쳐. 뭐라고 쓸래 거기다가? 유교적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사대부의 지형적 가치 두 가지거든요. 자,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일이 없어라. 됐습니까? 한 글자에게 충.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 시는. 이 마지막 년 왜 쓴 줄 알아요? 선도형이 너무 자연만 좋다고 하면 임금이 그래 그럼 거기 계속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이거 유배지 가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거기 가서 있어라 이렇게 해서 임금이 그리워요. 자, 여러분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 시간 되게 빠른데. 자, 여기 하나만 하고 잠깐만요. 어머나 난수국 나왔어. 그치? 자, 난수국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가볍게 칠 수 있어요. 자,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자,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 쉽게 갈 거예요. 아주 쉽게 갈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장면별로 끊어 읽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 하나의 장면에서 인물 혼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적 갈등이에요. 자, 만약에 또 하나의 장면에서 인물이 둘 나오잖아요? 무조건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럼 볼게요. 자, 내적 갈등은, 자, 우선 갈등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갈등의 개념은, 자, 거기다 적어. 자, 욕구들이 충돌, 아니다, 밑줄 쳐도 되겠다. 욕구들이 충돌, 즉, 욕망의 충돌을 갈등이라고 해요. 욕망의 충돌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외적 갈등은요, 자, 인물의 욕구와 그를 둘러싼 외적 요소가 충돌. 여기다 밑줄, 외적 요소가 충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물과 그 다음에 시대, 사회와 자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자, 다른 거 그냥 가볍게 읽어갈게요. 자, 설명일. 소설에서 인물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인물의 욕구와 상반되는 내부, 그럼 내적 갈등이고요. 외부, 그럼 외적 갈등이에요. 내부적인 힘과 상충할 때 내적 갈등, 외부적 힘과 상충이라는 것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외적 갈등이 형성됩니다. 소설에서는 갈등을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 무조건 인물의 성격은 있는 거야. 그 소설에서. 자, 갈등의 해소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밑줄 쳐. 갈등의 해소 과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대부분은 갈등 해소가 없습니다. 90% 이상은. 그러면 갈등 해소의 반대말이 뭐야? 심화. 그렇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갈등의 반대말은 심화야.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갈등은 밑줄 쳐. 한 인물의 욕구가 그 인물 내부의 또 다른 욕구와 충돌. 아주 쉽게 갈게요. 인물 혼자 나와. 그럼 내적 갈등이야. 그리고 대사보다 혼자 나오는데 대사보다 서술이 졸라 많아. 그러면 내적 갈등이야. 알겠죠? 심리 묘사는 바로 직접 제시인 서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외적 갈등은 인물의 욕구와 그를 둘러싼 외적 요소가 충돌합니다. 설명 3, 좀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외적 갈등은, 자, 밑줄 쳐. 개인과 개인, 밑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갈등의 원인은 누구한테 나온다, 무조건? 부정적 인물에게 나온다. 알겠지? 갈등의 원인은 늘 부정적 인물이야. 갈등의 원인은, 즉, 뭐예요? 내가 힘든 이유는 저 새끼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빌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볼 때에
소설 앞부분에 딱 보는데 한 애가 힘들어. 걔가 주인공이야. 알겠지? 소설에서 갑자기 한 놈이 힘들어 죽겠어. 걔가 무조건 주인공입니다. 왜? 소설은 무슨 문학? 갈등의 문학이야. 이해가 니? 갈등의 문학이니까 힘들어하는 녀석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걔가 무조건 주인공이다. 이해가죠? 근데 어떤 놈이 안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얘가 주인공이면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모두는 아니지만 무조건 갈등의 원인, 즉 빌런을 찾아라. 걔가 바로 갈등의 원인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회 나와서 우리 회사 너무 좋아. 빌런이 없어. 본인이 빌런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빌런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요. 진짜 되게 신기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일 안 하는 그런 직원이 있대요. 그 상사 중에서. 근데 걔를 안 자른대요. 왜냐면 그런 애가 있어야 전체 긴장감 있게 돌아간대요. 참 짜증나는 말이야. 그런데도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된대요. 모두가 다 잘하면 회사가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러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활어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얘네를 잡아먹는 천적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얘네들이 계속 싱싱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난 동의를 못 하겠어. 근데 모두가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 안 하게 된대요. 모두가 좋으면 다들 무기력해지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놀려고만 한대요. 근데 정말 그지 같은 그런 상사 하나 있으면 그래도 뭐 돌아간다는. 모르겠어 나는 사실.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갈게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이 사회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부조리한 시대 현실. 특히 가난에 대한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삶의 모순. 그렇지. 가난과 관련된 부조리한 시대 현실은 삶의 모순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수능에 주로 출제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이 사회를 우린 부조리한 시대 현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 기억나요? 일제, 분단, 전쟁, 독재, 그 다음에 바로 산업화, 도시화 이렇게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다른 거 우리가 보고요. 다른 거 말고 우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거만 좀 봅시다. 가볍게 이거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우선은 여기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개인과 현실과의 갈등입니다. 가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자, 볼까요?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볼게요.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다. 물결. 자, 이런 거 심리 태도잖아요. 물결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래요? 전쟁과 같았대요. 전쟁 세모 잡아줘도 됩니다. 자, 우리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잡아주셔야죠. 1인칭이구나. 날마다 지기만 했다. 물결. 상황 긍정, 부정? 부정. 자, 어머니 동그라미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잘 참았대요. 그러나 그 일만은 참기 어려웠다. 요거 물결 잡으세요. 이때 Y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참기 어려웠어? 현재 인물 몇? 우리니까 나와 어머니 둘 나온 거야. 자, 질문 던집니다. 나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근데 여기 있는 인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끝까지 봐야겠지만. 자, 더 가볼까? 통정이 이걸 가져왔어요. 네 동그라미 드디어 나옵니다.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했고요. 그게 뭐냐? 키웠고 왔구냐? 어머니가 말했다. 자,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온 책임이구나. 그리고 마무리. 여기 인물 몇? 둘. 어머니와 나. 됐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문인? 그러면 나 혼자 나왔으니까 내적 갈등 아니죠. 나 혼자 나오지 않았죠. 근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외부적인 힘. 뭐예요? 개인과 사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 자, 저기 위에만 한번 볼게요. 두파산. 두파산 보자.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오기미. 오기미 동그라미. 자,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 물결 잡으시고요. 자,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리 어머니 동그라미. 어이가 없었다 물결. 그리고 싸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야? 인물 간의 갈등.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
이해 갑니까? 요 차이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앞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읽어봅니다. 조금 읽어봐.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냥 읽으라서 그냥 읽으면 안 돼. 무조건 여러분들 체크하려고 해야 돼. 체크하려고. 됐어요. 이 정도만 읽었어도 돼요. 자,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쪽 화산대기 동그라미. 쓸쓸했다 물결 쳤어야 돼. 오른쪽에 마음이 허전했다 물결 쳤어야 돼. 됐죠? 그리고 다른 인물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저기 A 파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반대피가 댄잎처럼 굵긴 토벽, 매주 뜨는 냄새가 코골지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돌이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선생님 여기 등장했잖아요. 근데 만며느리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화산대기가 있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지. 언급이 되는 거잖아. 이해 가죠?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는 인물 누구만 나왔어? 화산대기. 그럼 무조건 내적 갈등.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대사가 많니? 서술이 많니? 서술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 심리 중심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미리 말씀드릴게.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 자, 주인공. 자, 인물의 심리 중심을 잘 설명하기 위한 시점은 두 개가 있다 그랬어. 그쵸? 인물의 심리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것. 그치? 뭐하고 뭐? 아닙니다. 자, 한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인물의 생각. 당연히 1인칭 주인공. 그 다음에 하나 더. 아, 혹시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3인칭? 전지혁 작가인데? 3인칭? 제한적 전지혁 작가 시점. 이해갑니다. 나가 등장하지 않고 이 한 인물의 심리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3인칭 제한적 전지혁 작가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이럴 경우에는 대사보다는 뭐가 많아요? 서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심리를 계속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서술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나오니까. 자, 선생님 많이 지웠어요.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다 지웠어, 선생님이. 다 지웠고. 자, 잠깐 쉽니다.